저는 박민수입니다. 내 나이 50 중반 무렵 회사 선배가 퇴직하며 술자리에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이 들면 친구도 가족도 아니야. 결국 돈이야. 그때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냉정한 말이 어디 있나 싶었죠. 나는 다를 거라고, 우리 가족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보다 따뜻했고, 아내는 평생 곁을 지켜준 동반자였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에 대한 믿음도 단단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던 게 사실입니다. 선배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이미 삶의 쓴맛을 겪은 자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말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던 내게 그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1점 퇴직과 허전함이 2023년 60세의 나이에 35년간 몸담았던 제조업체를 떠났습니다. 서울 송파의 중견 기업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마지막 5년을 보냈죠. 퇴직 날 회사 회의실에서 열린 작은 송별회는 조용했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감사패와 꽃다발뿐. 수십 년을 바친 자리였지만 그 이별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따뜻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엔 이상한 허전함이 감돌았어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니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시간은 많았지만 할 일이 없었어요. 매일이 휴일 같았지만 그 텅 빈 하루는 생각보다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8억 원. 꽤 큰 숫자였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이 돈으로 정말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까?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그리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때 선배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나이 들면 오직 돈이야. 퇴직 후 몇 달은 무기력하게 흘러갔습니다. 날씨는 좋았고 아내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 공허해졌어요. 오랜 세월 일에 매달려 살아오다 보니 쉼이라는 게 오히려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이따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점 가족에 대한 믿음 끌어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죄송한데 이번 달 애들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딸 지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다정했어요. 나는 주저없이 알겠다며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지은은 누구보다 효심 깊은 딸이었죠. 자주 전화하고 명절이면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던 딸. 그 믿음이 있었기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지은의 전화는 반복됐어요. 아빠, 이번엔 등록금이 생각보다 더 나와서요. 병원비가 갑자기 생겨서 처음엔 200만 원이었던 금액이 어느새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늘 딸 편을 들었죠. 지은이 힘들게 사는데 어쩌겠어. 애들 공부는 시켜야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식 키우는데 부모가 힘을 보태는 건 당연하지. 그게 가족이잖아. 하지만 통장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숫자는 서서히 줄어들었고 불안은 그만큼 커졌어요. 그래도 나는 믿었죠. 지은이 상황이 나아지면 돌려줄 거라고. 아니,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단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3점 믿음의 균열. 그러나 믿음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의 부탁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어요. 아빠, 이번엔 진짜 부탁드릴게요.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담보,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지은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그 뒤로 사위의 한숨 소리와 손주들의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몇백만 원을 보내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죠.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는 거였으니까. 아빠, 우리 이사 가야 해요. 애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날 저녁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 한 번만 해줘.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아내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말은 낯설었어요. 언제부턴가 아내의 말에는 우리가 없고 오직 아이들만 있었죠. 결국 나는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대출금 3억 원이 지은의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조건도 서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집안은 조용했어요. TV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고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지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생일에도 명절에도 예전처럼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했고 그때마다 지은은 바빴어요. 죄송해요. 아빠라는 말만 반복했죠.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는 아주 조용했어요. 내가 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점 배신과 깨달음 어느 겨울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발신인은 은행, 내용은 대출 연체 통지서였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순간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던가? 내 생일이었나? 그 전이었나?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은 건조하게 반복되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으로 끝났어요. 며칠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지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지금 저도 많이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내가 준 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돈이었고 지은은 그 사랑을 계산했어요. 나는 그 계산서에 서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불 꺼진 집안에서 TV 소리도 멈췄고 아내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살아야지. 아내는 나를 노려보듯 바라보더니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달 뒤 냉장고가 텅 비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붉은색으로 변했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도 살아야지.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됐다는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남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5점. 다시 일어서는 삶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늦었지만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아내는 동네 시장 골목의 작은 떡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찹쌀떡, 인절미, 송편을 정성껏 만들며 포장했죠.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하루가 다르게 굽어갔어요.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새벽 시간 손님을 맞았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그 몇 시간은 내게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나는 웃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에겐 사소한 몇천 원이었겠지만
내게는 살아가는 감각이었죠. 하루 몇 시간, 한 달 얼마 안 되는 수입이었지만 그 절반을 꼬박 적금 통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이젠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누구의 부탁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아내와 나는 매일 저녁 서로의 하루를 묻고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송편이 잘 팔렸어. 오늘은 젊은 손님이 고맙다고 인사하더라. 그런 작고 소박한 대화들이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해 줬어요. 비로소 우리는 부부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기 시작했죠. 남은 삶은 우리 둘뿐이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더라. 어느 날 슈퍼마켓 사장이 말했어요. 박 사장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나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예전엔 없던 미소였죠. 6점 흔들리는 채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다시 연락해 왔어요. 아빠,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그 목소리는 낯설었어요. 한때 나를 아빠라 부르던 따뜻한 음성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 조용히 물었죠. 그래,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또 무언가 필요한 건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이 미워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잘 지냈니? 우리는 날씨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예전 같았으면 몇 시간 통화했을 테지만 그날은 1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엔 따뜻함과 차가운 잔상이 함께 남았죠. 그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내는 잠시 눈을 감더니 말했죠. 그래도 살아있나 보네. 다행이야. 우리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어요. 오래된 밥상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편엔 씁쓸함이 남았지만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운 내가 조금은 대견했어요. 7점 마지막 시험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사위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방법이 없어서요. 그 짧은 인사로 무슨 일인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그는 말했죠. 지금 전세금이 밀려서 보증금 내지 않으면 나가야 한대요. 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린 못 도와줘. 우리도 이제 겨우 살아가고 있어. 전화 너머 사위는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다 작게 내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그 뒤로 지은의 연락은 없었죠. 며칠 동안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내가 너무 매정했던 걸까? 손주들이 쫓겨나면 어쩌지? 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 삶을 무너뜨릴 돈은 없었어요. 우리는 겨우 두 발로 다시 선 참이었죠. 다시 무너지면 일어설 힘이 없을 거예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동안 몰랐어요. 도움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걸. 8점 다시 쌓은 존엄 그날 밤 낡은 적금 통장을 열었어요. 작은 동전과 지폐들이 부딪히며 소리를 냈죠. 그 소리가 따뜻했어요. 우리는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떡집에서 하루에 10,000원 더 팔겠다고 다짐했고 나는 슈퍼마켓 근무 후 동네 마트에서 야간 진열 아르바이트를 추가했어요. 몸은 고됐지만 그 고됨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저녁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소박한 밥상을 나누며 지출을 기록했어요. 오늘 2,000원 아꼈어. 나도 점심 도시락 싸서 커피값 굳었지. 그 사소한 자랑이 우리가 다시 우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 손님인 젊은 청년이 물었어요. 아저씨, 왜 이 시간에 일을 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죠. 노후 자금 모으려고. 이 인생은 끝까지 살아야 하잖아. 청년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는 물건을 들고 나가며 말했어요. 멋지시네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적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노후에 일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책임이었죠.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9점 뜻밖의 재회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말라 있었고 눈 밑은 꺼져 있었어요. 한참 말없이 서 있던 지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빠,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실로 들어온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이어갔어요. 우리 부부도 말없이 지켜봤죠. 결국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연락 끊고 외면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어요. 나는 묻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멀어졌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따지고 싶지 않았죠. 그저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지은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현금과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씩 모은 거예요. 그때 도와주신 돈,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밀어 돌려줬죠. 돈은 됐다. 내가 이 자리에 와준 게 고맙다. 지은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삼켰어요. 우리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지은이 마음은 있었나 봐. 너무 미워하지 마.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죠. 그 손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갈 시간, 다시 웃을 시간, 그리고 조금은 용서할 시간도. 10점 마지막 위기와 승리하지만 그 평온도 잠시.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이 일상을 흔들었어요. 몇 해 전 지은을 위해 집을 담보로 했던 대출의 만기 통보서였죠.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나는 한동안 봉투를 내려다보다 거실에 앉아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아내가 옆에 와 앉아 물었죠. 얼마 부족해? 그동안 모은 걸론 택도 없어. 아내는 고개를 떨구더니 곧장 떡집 금고에서 모아둔 현금을 꺼내왔어요. 이건 우리 둘이 버텨온 시간이고 그 시간의 가치야. 하지만 이 집은 당신 자존심이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해.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어요. 아내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품어주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통장, 적금, 현금, 카드 한도까지 모두 모았죠. 부족한 금액은 870만 원. 거대했지만 명확한 목표였어요. 아내는 떡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했고 나는 야간 슈퍼마켓 근무를 추가했어요. 몸은 고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 싸움은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으니까. 마지막 한 달은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떡을 쌌고 나는 눈밑이 시커멓게 변하며 근무를 버텼어요. 잠이 부족했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전기장판 대신 두꺼운 옷을 껴입었고 적금 통장은 매일 무거워졌습니다. 대출 상환일 전날 우리는 모든 돈을 모았어요. 부족했던 870만 원이 정확히 채워졌죠. 아내는 울지도 웃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네, 여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쁨보다 뿌듯함, 해방보다 자부심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상환하고 도장을 받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노력과 존엄의 증표였죠. 은행을 나오는 길, 아내가 햇빛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좀 따뜻하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온기가 우리가 버텨온 모든 시간의 위로였습니다. 11점 깨달음과 다짐. 그날 저녁, 우리는 라면에 계란 하나 넣고 시장에서 산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소리 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엔 슬픔도, 미련도, 아픔도 담겨 있었지만 지켜냈다는 자랑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나이 들면 친구도 가족도 아니다. 오직 돈이다. 이제는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냉소나 체념이 아니에요. 삶을 온몸으로 통과한 끝에 도달한 지극히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사랑도, 관계도, 자존심도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지켜낼 수 있어요. 그 시작점은 돈이고 마지막 방어선도 돈입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사람의 마음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았죠. 하지만 나이 들면 현실이 먼저 다가옵니다. 우리가 통장을 지키며 버틴 시간은 생계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존엄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지은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손주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이제는 조급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기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아내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떡집에 나가고 나는 슈퍼마켓 유니폼을 입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어요. 더 바랄 것도,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 둘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이제 나는 말합니다. 세상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말을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이 들면 오직 돈이다.